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창원대는 제가 이 앞은 한 달에 몇 번씩 지나가 봅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볼 때 참 좋아 보여서 안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행사가 있어서 한 2번인가 강당에 여기 말고 여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작은데 들어와 보고는 오늘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본 건 처음입니다. 정말 좋은 대학이라고 다시 느끼게 됐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82학번인데 제 여동생, 제 바로 밑에 84학번 여동생이 이 창원대 국문학과를 나와서 여동생의 인생의 꿈이 담겨 있는 학교라서 남의 학교 같지 않게 늘 느껴왔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이호영 총장님, 이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신 우리 총장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앞에서 저희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전주인가 제가 먼저 약속을 했다가 제 책임으로 그걸 지키지 못해서 오늘 보강을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는 사람 몇 명 안 되네. 예, 고맙습니다. 제목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과제입니다. 정치인인 저의 이 책무 또 사명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꿈도 그럴 텐데 대한민국은 어디에 살아도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또 멋진 자기 인생을 꾸밀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고 꿈이고 정치인인 저희 책무인데 지금 나라의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가속 주행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에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우리 경남의 밀양시 하남읍이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은 그 바로 옆 동네 무안면이라는 데입니다. 전라남도에도 무안군 무안면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우리 경남 밀양시의 무안면이라는 데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는 밀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역 활동하러 내려오면은 무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신데 어머니하고 같이 자고 어머니가 저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무안초등학교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무안면 안에 초등학교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 수는 제가 대략 기억하기로 한 3,000명 가량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5개 중에 4개가 문을 닫고 무안초등학교 하나로 다 통합이 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한 150여 명. 그것도 150여 명으로 딱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내려와서 자고 먹고 하는 우리 어머니 집, 그 사방의 집들은 이웃집들은 절반이 폐가입니다. 대개 우리 어머니처럼 한 분이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저 같은 도해지로 떠난 자식이 돌아와서 거기 살지 않는 이상은 그 집은 폐가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올해 84신데 때가 되면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게 되면은 저나 저 동생들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 이상은 그 집은 또 우리 집도 폐가가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우리 집과 우리 주변이 거의 다가 폐가가 사람이 살지 않고 집이 텅 비어서 녹슬어가고 기울어가고 쓰러져가는 폐가들이 됩니다. 제 지역구는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이렇게 4개 시군입니다. 그 4개 시군 중에 어느 한 군은 군 전체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이 없습니다. 소아과 병원이 없습니다. 그 포함해서 4개의 필수적인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군민 전체가 산모가 갑자기 진통이 오면은 차 타고 대도시로 막 달려야 됩니다. 애가 아파도 막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창원대가 워낙 발전을 해서 좀 다르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밀양고등학교 졸업할 때 82년도 그 무렵은 우리 인근에 있는 부산대학교 그리고 경북에 있는 경북대학교가 전국에서도 인류대학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실력이 서울대나 연고대 정도 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또 다른 사유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가던 데가 부산대, 경북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금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아무리 낮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에 먼저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에 밀양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제 친구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해서 졸업하고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조기에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재작년에 여러분 기억하는 그 부동산 3법 국회에서 강행 통과되고 그 여파로 부동산 값이 거꾸로 정책 의도와 다르게 막 그냥 하늘 모르고 막 솟아오를 때 그 제 친구는 용산에 있는 3년 전에 샀던 아파트를 팔고 집은 다른 데입니다. 집은 서울의 강북의 다른 곳에 사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전에 용산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팔고 빠졌는데 그때 세금을 20억을 냈습니다. 여러분 계산되세요? 계산되세요? 세금 20억에 냈으면 그 집을 얼마에 팔았는지 60억에 팔았습니다. 3년 만에. 그 친구는 그 3년 동안 그 집에 대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을 그냥 사놓고 그냥 있었던 게 전부입니다. 그 회사도 돈이 잘 벌리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사대로 돈을 버는데 집 한 채를 사다 놨더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3년 동안에 매달 통장에 매달 5천만 원이 그냥 돈이 들어온 그런 셈이 됐습니다. 또 다른 제 친구 하나는 강남의 반포의 아파트를 그 몇 년 전에 들어갔는데 25억인지 좀 사서 들어갔는데 재작년 그때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시세가 70억이 넘어갔습니다. 75억인가 이래 갔습니다. 그 친구도 직장이 아주 좋은 직장, 월급도 많은 그런 직장인데 그 직장에 평생 다닌 것보다 그 몇 년 동안에 집 하나 사는 그 친구는 이제 그냥 산 게 아니고 그 집에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 집 값이 올라가지고 시세가 평생 좋은 직장에서 월급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손님들하고 같이 괜찮은 식당 같은데 가서 식사를 해보면은 음식이 특별히 우리 지방에서 먹는 것보다 그렇게 남다를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맛있다고도 안 느껴지고 특별히 뭐 고급이라고도 안 느껴지고, 그런데 한 끼 값이 우리 지방에 어떤 때는 10배, 어떤 때는 20배입니다. 저녁 한 끼 값이. 근데 그 주변의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한강 뷰, 또 공원 뷰, 바로 밑에 숲이 있고, 저녁에는 야경이 끝내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음식값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 자리값이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근데 그 한강 뷰나 또 공원이나 숲이나 야경이나 이거는 그 식당이나 그 건물, 그 빌딩에서 투자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국비나 지방비, 세금을 들여서 투자해서 그렇게 멋진 인프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밥값 비싸게 받고 돈 벌려면은 그런 뷰나 숲이나 공원, 야경 조성하는 데 투자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빌딩 세우고 그 빌딩 안에 입주해서 한 공간 차지하고 식당만 열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멋지게 환상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공간 하나를 차지하고 식당 차리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내 프리미엄을 하늘로 높인 줄 모르고 이렇게 쫙 끌어올려 주겠고, 밥값을 지방에 10배, 20배 받아도 손님들이 오고.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 진화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그 산불 난데 저 꼴짝이 한참 들어가서 꼴짝이 제일 끝까지 들어가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상상도 못했던 그 파라다이스 같은 동네가 있더라고요. 제일 안쪽에 제일 외딴 데인데 어마어마한 대저택들이 한 20동이 있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나도 이런 집 한번 지어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부러웠는데, 같이 따라간 제 후배한테, 야, 이렇게 멋진 집을 짓는데 돈 많이 들었겠는데, 한 집당? 그러니까, 아유님, 그거 한 2, 3억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집을 서울서 지으려면 2, 30억 가지고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는 집은 좋지만 공기 맑고 한적하고 조용하고 이 외에는 아무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산골짜기 안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후배한테 니도 인데 한 대 집 지어놓고 살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생각 없고 집사람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여기는 가까운 데 병원도 없고 가까운 데 학교도 없고 뭐 어디 아무것도 없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현실과 서울과 수도권의 현실을 저는 적나라하게 대조적으로 그 현장에서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제 국회의원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선됐을 때가 2008년도였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면의 초등학교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 우리 동네 곧 없어질 판이다.
이런 예를 들면서 나라 정책이 이대로 가면은 지방의 현실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면은 조만간 지방이 소멸한다. 지방이 없어진다. 이야기했습니다.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국토는 있고 면적은 있고 공간은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안 살고 집들이 없어지든지 아니면은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지고 폐가 상태인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없고 사람 그림자도 안 보이고 길고양이나 길에 개들만 어슬렁거리는 그런 날이 온다고 지금부터 14년 전에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동료 의원들도 아무도 제가 말하는 말의 의미를 실감을 못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저는 절박하게 절실하게 다가올 비극적 상황, 재앙적 상황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는데 반향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어두운 미래를 이야기를 암담한 미래가 곧 다가오고 있는 것,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별 반향이 없다가 우리 이웃의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심각한 이슈로 딱 등장을 했고 그게 그때서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사회도 지방소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서로 이야기, 논의를 하는 그런 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정당에, 반대 정당에 있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 철학하고 안 맞은 부분도 있지만은 공감하는 그분의 생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도 이전, 그러니까 수도 이전보다도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개발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분이 오죽하면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고까지 그 당시로서는 과격한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혁명적일 정도로 공약을 내걸고 그걸 실천에 옮기려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수도권하고 지방의 격차, 지방이 계속 쇠락하고 낙후돼 가고 마침내 소멸의 우려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으로 아예 수도를 옮기자 하는 생각까지 하시지 않았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수도 이전이 지방 살리고 수도권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고 지방 소멸을 막는 쪽으로 역할을 하려면은 수도를 중부로 옮길 게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먼 쪽으로 전라남도로 옮기든지 경상남도 해변가로 옮기든지 가장 먼 쪽으로 옮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결과적으로 중부 지역의 행정수도를 옮겼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서울이 더 확장돼 가지고 수도권이 더 확장돼서 서울이 경기도까지 잠식하더니 경기도가 충청도까지 퍼져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의 이 기득권 구조가 더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결과가
나아지고 그에 반비례해서 서울 수도권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더 낙후되고 더 쇠락하고 더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방 소멸이 큰 화두로 등장하니까 역대 대통령이나 정부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큰 국정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균형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방은 더 힘들어지고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대통령부터 나서서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하고 격차 줄여야 된다고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도 만들고 속된 말로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왜 결과는 거꾸로 가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말만 하고 또는 그렇게 하는 척 외형적으로 노력만 하고 결정적인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국가, 중앙정부, 또 각 공공기관들, 또 지방자치단체들 다 포함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 단위, 나라 일, 지방 일이 결정되는 그 단위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정책 결정할 때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역대 대통령이나 정권은 제가 볼 땐 그걸 안 했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균형 발전해야 된다, 격차 줄여야 된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말만 했지 자기 밑에 있는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에게 정책 결정할 때 꼭 이거 명심해라. 지방 소멸 막도록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정책 결정하고 그쪽에 오히려 거꾸로 그런 위험성을 가속화시키는 정책 결정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위에서 균형 발전 맨날 외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을 배분을 결정할 때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베니핏 코스트 BC 분석이라고 해서 국민 세금이 이만큼 들어갔을 때 그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돈은 들어갔는데 오히려 결과는 더 마이너스다 하면은 손해고 돈이 들어갔으면 최소한 똑같은 만큼 결과가 나타나든지 그 이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BC가 맞고 BC가 맞아야 정부 예산을 거의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BC 비용 편익 분석할 때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우리 지방 사이에 격차가 너무 큽니다. 서울은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1,000억을 주어서 사업을 하게 하면은 효과가 2,000억, 3,000억, 5,000억이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지는 않지만은 워낙 주변에 정주 인프라가 잘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미천 가지고 식당만 하나 딱 차리면 식당 차릴 돈만 있으면은 들어가서 돈을 막 벌 수 있는 구조. 그게 다른 일반 사업도 똑같습니다.
사업비 1,000억만 들이면은 효과는 3천억, 5천억이 나는 구조가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게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은 그런 시너지를 일으킬 인프라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1,000억을 줘가지고 우리 1,000억 받아서 사업하면은 거기서 본전 찾기도 힘듭니다. 손해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BC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방은 정부 사업을 따낼 수가 없고 예산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것마다 지원하면은 사업 당첨되고 요청하면은 예산 내려오고 하니까 더 큰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사업 환경을 만듭니다. 그 전에 1,000억 받으면 3,000억 남기던 걸 1,000억 받으면 5,000억도 남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갑니다. 선순환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방은 미래를 위해서 1,000억 달라고 그랬더니 그 1,000억 다 줘봐야 500억도 못 남길 텐데 해서 사업이 안 됩니다. 안 되면은 여건은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지면은 다음에 또 사업에 도전하면은 더 열악한 조건에서, 더 나쁜 조건에서, BC를 더 맞추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도전해야 되고 수도권, 서울에 있는 경쟁자들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사업이 안 되고, 안 되면은 환경은 더 나빠지고, 환경이 더 나빠지면 다음에 사업 도전할 때 또 더 나쁜 환경 때문에 또 확률이 더 떨어지고, 이 악순환입니다. 수도권은, 서울과 수도권은 이렇게 선순환해서 쭉 올라가고, 우리는 악순환해서 자꾸 내려오고, 사이는 더 벌어지고. 정부는, 국가는 국가 재정을 알뜰하게 살린다라는 취지로 BC라는 제도를 예산 재정 배분할 때 검과 옥조처럼 적용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을 살려야 되고 지방의 소멸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더 큰 나라의 미래의 정책을 놓고 보면은 이 BC 제도는 거꾸로 가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BC 제도, 그러려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기재부에 BC 제도 고치라고 했을 겁니다. 거꾸로 적용하라고. 어려운 지방일수록 미래를 내다보고 더 투자하라고. 당장 그 돈 가지고 미천을 못 찾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하라고. 지방에 더 우선권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역대 대통령이나 정부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재부는 그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들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시골의 농어촌 지역마다 아이들 줄어들면은 계속 학교 문 닫고 통합하고 문 닫고 통합하고 이렇게 갑니다. 당장은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고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고 라는 논리가 맞지만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4개를 3개로 줄이면은 그 다음에 우리 희망이 있으려면은 어느 땐가는 세계가 4개로 다시 돌아올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4개를 3개로 줄이면 조금 지나면 세계가 또 2개를 또 2개로 줄여야 됩니다. 또 2개를 하나로 줄여야 됩니다. 어느 순간은 없애야 됩니다. 학교 없는 마을, 학교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교육당국은 정책을 그렇게 갑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러분 몇 년 전에 헌법소송에 결정 심판을 내렸는데 인구가 적은 지방과 농어촌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원래 지역구가 밀양시하고 장영군이었는데 그 한 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옆 동네 함안군, 의령군, 합천군이 한 선거구였는데 거기를 갖다가 의원을 줄여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쪼개서 딴 데 붙였습니다. 그 중에 합천은 거창 함안 산청, 거창 함양 산청 쪽으로 붙였고
의령하고 하마는 저희 밀양하고 창녕 쪽에 붙여서 제가 앞부분 설명드린 저희 지역구가 밀양, 의령, 함안산, 창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이 인구가 거의 27만 가까이 됩니다. 오른쪽 밀양은 울산하고 붙어 있고 왼쪽 의령은 진주하고 붙어 있고 위에 창녕은 대구하고 붙어 있고 함안은 마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엄청 넓은 지역입니다. 저를 뽑아준 군민들, 시민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분들의 부탁을 듣고 해서 제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해결해드리고 도움도 드려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이 넓은 지역에 한 개 면에 가서 겨우 몇 명 만나고 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시민들하고 똑같은 국민 주권의 유권자의 한 표의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뽑은 대표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그 필요를 구현을 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도시는 그런데 요그마한 동네가 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길가에 있으면은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냥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국민인데 밀집된 도시에, 대도시에 주권자들은 자기의 정치적 대표를 수시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관찰할 수 있고, 지방은 그 몇 배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정치적 권리 행사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주권자고, 똑같은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도시에는 산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들도 없어요. 하천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도 넓고, 산도 많고, 들도 넓고, 하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의 복지, 후생과 관련되어서만 국회의원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천 관련해서 하천도 관리도 해야 되고, 하천 관련돼 필요한 예산도 정부로부터 내가 국회의원이 내가 받아와야 되고, 농지, 논밭, 산림,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예산도 받아와야 되고 도시의 국회의원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일이 농어촌 지역의 국회는 너무 많아요. 몇 배의 일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 숫자만 가지고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이 국회의원 뽑으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결과로 대도시는 국회의원 수가 엄청 늘어나고 지방은 있는 국회의원도 계속 잘리고 없어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안, 의령 합천은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이런 문제의식 전혀 없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기관인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기업은 사기업이니까 더더욱더 자유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큰 대기업들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하려고 찾아가 보면은 의원님 거기에 큰 항만이 있습니까? 큰 공항이 있습니까? 인천공항 같은 국제공항 없잖아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비가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큰 항만이 있거나 주변에 큰 국제공항이 없으면 못 갑니다. 큰 항만이 있고 큰 국제공항이 있는 데는 수도권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비용 줄이려고 수도권 가까이 가고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서 서울 안에는 공장 이전이 안 되니까 경기도로 들어가고 경기도까지도 이제 차단이 되니까 충청도에까지라도 올라가고 여기 있던 기업들도 다 저쪽으로 떠나가려고 그러고 계속 이전하고 언론도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신공항이 우리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2010년, 11년, 12년 이 무렵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신공항은 우리 경남, 울산, 부산만이 아니라 전남, 전북, 더 나아가서는 충청권 남부 지역까지도 미래가 걸린 절박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지역이 제 지역구인 밀양하고 부산의 가덕도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부가 결정 내리기 전에 국회 기자실에 프레스센터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우리 밀양이 가덕도보다 더 최적지라고 생각한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밀양에 오기가 힘들다면 가덕도로 가도 좋다. 중요한 것은 이 신공항을 반드시 우리 지방에, 남부권에 세우는 거다. 만드는 거다. 제일 나쁜 거는 밀양하고 가덕도가 경쟁이 과열됐느니 어쩌니 다른 핑계 대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게 제일 나쁘다. 그거는 지방에는 절망이다. 밀양을 안 해도 좋으니까, 가덕도로 가도 좋으니까 내일 발표할 때 신공항 반드시 하는 걸로 결론 내려달라고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됐죠.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사실 이제 경쟁을 했는데 부산도 한나라당 소속, 또 경남도 한나라당 소속, 대구 경북도 한나라당 소속.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당끼리 분열하니까 이러다가 다음 선거 때 타격을 입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아예 그냥 안 하는 쪽이 낫겠다라고 결론 내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뭔가 하면은 여론이 신공항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여론이 안 좋았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흔히 말하는 메이저 언론들이 다 신공항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신공항 반대하는 논리 중에 제일 국민들 머릿속에 들어가기 쉽도록 팍팍 꽂아둔 게, 안 그래도 지금 지방에 적자투성이 동네 공항들이 넘쳐나는데 사천공항도 있고 여수공항도 있고 울산공항도 있고 포항공항도 있고 울진공항도 있고 양양공항도 있고 청주공항도 있고 적자투성이 공항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동네 공항 만드나? 이거를 턱 걸고 제가 볼 때는 민심을, 여론을 왜곡 선동했습니다. 그런 동네 공항은 우리도 안 원합니다. 그런 동네 공항을 밀양에 만들려고 하고 가덕도에 만들려고 하면 저부터 머리띠 들고 나서서 반대합니다. 우리 지방이 원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전북, 또 충청권 일부, 이 지방이 원하는 것은 제2의 인천공항을 원하는 겁니다. 인천공항만큼 큰 여객 수용 규모, 화물 수용 규모, 그리고 전 세계에 가고 싶은 데는 다 갈 수 있는 국제 항공 노선을 가지고 있는 공항. 인천공항만큼 100%는 아니라도 70%, 80%라도 되는 공항을 간절하게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산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항이 여기 있어야 여기 있는 공항들이 인천공항 가까이 가려고 저렇게 안 떠나고 거기 있는 공항이 이쪽으로 오는 현상도 생기고, 거꾸로.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여기 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있으면은 지방의 문제는 웬만큼 해결됩니다. 지방의 교육의 문제, 일자리 문제, 대학 교육의 문제 웬만큼 해결됩니다. 그 관건이 그런 규모의 경쟁력이 있는 공항이 여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린 거지, 활주로에 고추 말리는 공항을 우리가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는 메이저 언론들이 다 그런 식으로 몰아갔어요. 국민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 정부도 지방을 생각한다면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은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때 신공항 이야기 나온 것도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계속 늘어나는 추가 잉여 수요를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이걸 소화해내야 우리 국제공항이 전 세계의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진짜로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된다, 지방 소멸 막아야 된다, 국토 균형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 화두에 진심이 있었다면은 그때 신공항 만들어서 남은 계속 늘어나는 수요는 여기다 다 수용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공항은 없었던 걸로 하고 인천공항 2층사를 지었습니다. 2층사를 지으면 안 되죠. 그걸 여기다 신공항으로 했어야죠. 앞으로 더 수요 늘어나면 또 3층사도 또 지을 겁니다. 지방에 신공항 보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중앙정부는, 수도권의 언론들은. 최근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대로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이건희 컬렉션을 어마어마한 자산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저는 그건 당연히 지방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지방에 가야 된다고 아니라 지방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방에 보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수도권도 아니고 당연히 서울. 그러니까 서울에서 입지를 종로로 할 것인가? 뭐 어디로 할 것인가? 그 고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민이. 나라에 큰 이벤트가 생겼는데 큰 자산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사회 발전, 문화 발전,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고민에 지방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수도권 거, 서울 거. 역대 정권이 지난 문재인 정권도 부동산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우리 지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신도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마다 부동산 문제 터지면은 거의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거의 예외 없이 그냥 신도시 만드는 걸로 답을 내놨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도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는, 서울의 부동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값을 내리고 전체적으로 국가 사회의 부동산 가격, 가치, 시세를 이렇게 조정하는 정책을 만드는 거라고 내놓은 게 신도시 정책인데, 신도시 만드는 건데, 여러분, 신도시 엄청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 자체도 새로 개발해가지고 수도권에 100만 넘는 특례 도시들이 또 그에 육박하는 도시들이 엄청나요. 그 인구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메꿨습니까? 거의 다 우리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지방이 이렇게 출산이 떨어져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서울로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다 그런 욕구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 하나만 차리면은 모든 게 다 내게 돼가지고 앉아서 돈 벌고 집 하나만 사놓으면은 내 월급보다도 내 사업 수익보다도 더 그냥 돈이 생기는 그 황금 노다지 같은 서울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데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기회가 안 오니까 먼저 접근하는 게 수도권에 신도시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회 봐서 때가 생기면은 서울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그 50만 100만 채우는 그 흡입구가 지방이 되는 겁니다. 지방에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도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능을 하는 신도시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도 못 시키면서 지방 인구만 빨아들이는, 그나마 신도시까지 가고 서울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조금 여유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마저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불균형, 이게 격차나 불균형을 넘어서 가지고 지방의 소멸 단계까지 가는, 어느 많은 인구학자들이 대한민국 자체가,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어느 연도 되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거다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지방 소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소멸이 대한민국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없어지는데 지방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역의 농어촌 지역, 시군 지역, 중소 농어촌 지역 가보면은 어느 불악 자체가 이미 소멸한 데도 있습니다. 폐가 들어있는데 집이, 제가 선거운동 하려고 들어가 보면 집이 한 채만 있는 집도 있어요. 이 주변에 거의 폐가가 흉가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혼자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인데, 그 집마저 없어지면 그 집 전체가 이제 폐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재앙적 상황, 국가적으로도 재앙이지만 우리 지방으로서는 정말 암담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시기에 우리 정권과 정치권과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언론과 지식사회와 시민사회와 모든 우리 사회가 이 문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발버둥 쳐도 회복이 어려운 상황 가기 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걸고 새로운 반전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할 것인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만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하고 우리가 가장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평론가가 아니고 언론인이 아니고 현실 정치를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첫째는 앞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나 이 정권 차원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공적 영역, 공공영역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정책 결정, 의사결정할 때 반드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캡, 지방소멸 방지라는 캡을 씌워서 결정해라는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우리 정권 핵심에서 전 말단의 현장의 기관들에게 저는 시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건물을 지으면, 이 사업을 하면, 이 시설을 여기 들여오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하죠. 그래서 그 영향의 평가 여부에 따라서 그 사업을 결정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합니다.
교통이양평가라는 것도 있고, 이게 아파트 이렇게 세우면은 교통이 얼마나 유발되고, 그러면 혼잡이 얼마나 심해지고,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고, 불편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런 걸 계산해서 이 사업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재정 분석도 이 사업하면은 재정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거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지방에 얼마나 부담을 주고, 짐을 주고, 타격을 주고, 격차와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가,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가, 아니면 거꾸로 이걸 하면 당장은 눈에 즉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은 이 사업을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지방이 발전하게 되고 지역 간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격차도 좁혀진다. 지역 지방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캡을 씌워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분석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하게 국가 제도로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중부 지역의 수도 이전 꿈을 반을 이루어서 수도 이전이 아니라 행정 수도 이전을 했지만은 저는 상황이 오면은 수도를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의 완전 반대 지역, 가장 먼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우리 전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꼭 수도가 이 정치 수도, 행정 수도, 금융 수도, 이 포괄적인 기능을 가진 수도가 안 옮겨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도권이라고 할 만한 경제력,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그리고 삶의 질을 가진 새로운 수도권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 한 개 또는 두 개를 만들어서 서울이 그 세력을 남쪽으로 뻗쳐오듯이 수도권을 확대해 와서 경기도 수도권이 되고 충청 일부도 수도권이 되어 가듯이 남부 지역에서 새로운 수도권이 형성돼서 북부로 올라가서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어느 시점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수도권이 되는, 그렇게 되면 수도권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없게 되겠지만은 수도권의 삶의 질을 등등하게 공유하는 그런 날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수도권, 지금의 이 정책이, 수도 이전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의 기득권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균형 개발이나 격차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기득권이, 서울 수도권의 기득권이 서울을 넘어가지고 경기까지 잠식하고 충청까지 잠식하고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게 충청권에 다 수도권이 되고 경북, 전북, 경남, 전남, 부산까지 수도권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수도권이 일색이 되면은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현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 전남 이런 지역까지 수도권의 수준으로 올라가기에는 얼마나 아득한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방 소멸의 속도,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지방을 빨아들이고 수도권으로 러시하는 이 상황이 이 속도로 계속되면은 수도권이 지방에 내려오기 전에, 확산되기 전에 지방을 소멸해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 새로운 수도권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국가가 새로 하는 거는 지방에 다 보내야 된다. 좋은 거는 지방에 다 보내야 된다.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국가가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설치한다.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치한다.
수도권은 동결, 수도권에서 먼 쪽에 새로운 국가기관도 그쪽으로 보내고 새로운 공공기관도 그쪽으로 보내고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보내는 걸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 영역이지만은 예를 들은 이건희 컬렉션 같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지방으로 보내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걸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세우고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지방의 새로운 수도권을, 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을 새로 창업할 때도 지방에 먼저 보내도록 국가정책이 유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도권을 지방에 만드는 정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BC 제도도 거꾸로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쪽에 우선권을 주고 계속 그쪽에 재정 지원을 퍼붓는 게 아니고 지방이 더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를 어드밴티지로 했어. 어려운 거를 프리미엄으로 해서 지방에 우선권을 줘서 사업이 경쟁할 때는 어려운 지방에 먼저 사업 선정을 해주고 예산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 제가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작년에 들어갔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보통 초선들이 들어갑니다. 실무를 많이 해야 되고 굳은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재선 정도가 이제 여야 한 명씩 들어가서 간사 역할을 하고, 그런데 저는 3선이고 현역 상임위 위원장인데도 자원해서 정치개혁특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헌법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도의원, 광역의원을 더 줄이는 입법을 하려고 해서 저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전에 정개특위가 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지방의 국회의원을 줄이려는 시도를 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전 단계로 지방의원 정수 조정하는 것부터 그게 들어올 판이에요. 지방부터, 지방의회, 광역의원부터 벌써 줄이려고 하길래 제가 들어가서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때 지방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지방에 국회의원 정수를 시켜내려면은 이번에 들어가서 도의원, 시의원 정수 시켜내는 것부터 못하면은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못한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게 자동적으로 또 지방은 인구 적다고 해서 국회의원 또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방을 어려운, 안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에 비해서 어려운, 불리한, 열악한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대표할 의원수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데,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는데, 머릿수 경쟁을 해가지고 정책 결정하려면 수도권, 대도시한테 우리가 다 밀리게 돼 있는데,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지켜내려면 이번에 먼저 도의원, 시의원 정수 정하는 데부터 들어가서 인구 줄어들었다고 도의원, 시의원 줄이는 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선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의원들이 특히 그 당시 민주당은 수도권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인구가, 경기도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서울은 약간 조금 줄어들었지만 경기도 인구가 지금 거의 1,300, 400만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더 늘려달라고 온 의원들이 대부분이에요, 민주당은. 근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회의 때 또 따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절실하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공유가 돼서 그분들이 공감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경북, 전국의 지방의 광역의원들을 대폭 줄이게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거꾸로 더 늘렸습니다. 늘리면 늘린 만큼 우리 지역민들이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있지만은 더 크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의 정치적 대표자들이 있어서 정책 결정할 때 우리 대표들이 목소리 내고 수싸움에서 머리 싸움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방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의사결정, 정책 결정이 내려질 때 그게 지방을 소멸시킨 쪽으로 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런 점에서 다음 제 지로는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려운 지방의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 내고 정책에 반영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대표들이 더 많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방이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은 책임이 없는가? 우리 지방은 문제가 없었나? 책임이 없는가? 이거를 저는 진지하게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국가 정책이 잘못됐다. 중앙정부가 잘못됐다. 수도권이 문제다. 수도권의 기득권이 문제다. 언론이 문제다. 이 탓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지방에 사는 우리들 자신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지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앞이 안 보이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데는 그것이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이렇게 가게 된 데는 지방에 터잡고 사는 우리 자신의 시행착오도 있고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방자치제도가 30년 전에 도입이 됐고 그거는 지방 잘 되라고, 지방 잘 살으라고, 지방이 자립하라고 해서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재정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헌법적으로 자치권을 부여하고 권한을 넘겨준 건데 30년 지난 결과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 지방자치를 우리가 제대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했는가? 지방이 잘 사는 방향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운영을 했는가? 그렇지 않고 지자체 단체장이나 의회나 지방의 공문 공직자들이나 또 우리 시민사회나 우리 도민 시민들이 안주하지는 않는가? 저는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주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지방의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지방의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나 또 단체장이나 의원들이나 또 다른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 각자 자기의 계획, 자기의 미래 계획, 자기의 성장, 자기의 발전, 자기의 성취, 자기의 성공에 골몰해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다가오는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소홀히 하거나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 못했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해서 세월을 허송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우리 지방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걸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든 저렇든 현장에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또 지방을 발전시키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은 지방의 공직사회입니다. 지방의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런 역할을 했는가라는 부분, 또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문제인식,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단체장들, 지방의 단체장들이 호소하는 이야기가 단체장이 돼서 뭘 하나 좀 해보려고 해도 이 공직사회하고 공유가 안 된다. 그분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공직사회가 뒷받침이 안 된다. 따라오지를 못한다.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역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진실이 어느 몇 %나 진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명박 서울시장을 모시고 서울시 비서시장 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할 때 본 거는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자부심, 자긍심이 지나칠 정도로 셌어요. 행정안전부, 서울시 위에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라는 행정기관 체계상 그럴 수도 있는데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본부에 있는 공무원들, 또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인 자기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일 잘한다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인정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뒷받침할 만한 실력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에 우리 경남이나 저희 지역구나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 공통적인 현상에 대해서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방마다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을 살릴 인재를 유입하는 걸 막고 지방의 경제를 살릴 투자를 막는 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출신인데, 고향이 거긴데, 외지에 나가서 대학 나오고 또 성공해서 기업인이 되든 또 공무원이 되든 정치인이 되든 해서 유능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고향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지방에 찾아온, 그래서 거기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선거에 뛰어들어서 출마를 하고 정치에 비전을 펼쳐보인 사람들 중에 다수가 실패합니다. 낙마합니다. 떨어집니다. 거기에는 지역의 기득권 의식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단체장이나 의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몫인데 아무리 제가 우리 고향 출신이고 어릴 때 같이 학교 다니고 했지만은 다 이제 그 출향인인데 왜 들어와서 우리 몫인 자리를 넘보나 하는 이런 의식이 배타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사람이 지역사회에 정치적으로 스며들어서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능함을 더 큰 사회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나고 자란 고향을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하고 하는 기회가 그런 배타적 풍토 때문에 안 주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떠나서 큰 기업을 일궜는데 대한민국이 알만한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엄청난 기업을 일궜는데 고향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금의 환향이라고 생각하고 고향 사람들을 반겨줄 줄로 생각했는데 거꾸로 고향 사람들이 우리말로 젊아 저거 어릴 때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동냥하던 애인데 이제 좀 컸네 뭐 젊아 저거 맨날 내 쫓아다니면서 심부름하던 애인데 돈 좀 벌었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환멸을 느껴서 투자는커녕 다시는 고향 쳐다도 안 본다고 하는 기업인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어릴 때 참 고생했는데 그렇게 참 배를 골아가면서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더니 회지에 나가서 저렇게 성공했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지? 대단해. 그리고 이렇게 고향에 투자해주니 고마워. 이런 걸 기대했던 많은 고향 출신, 지역 출신, 지방 출신 기업인들이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 대표까지 포함해서, 오너까지 포함해서 지방에 투자 안 하는 이유에는 배경과 사연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들 책임도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분권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는데 그 권한이 지방에 내려왔을 때 최종적인 귀착점이 어딘지 중앙은 고민 안 하고 지방에만 넘겨주면 다 분권되고 지방이 살판나는 줄 알고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중앙에서 권한이 넘어오면은 지방에서도 분권이 돼야 됩니다. 중앙 권력,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넘겨주면 지방에서도 그게 지방에 골고루 퍼져야 됩니다. 그 권한이. 근데 대부분 단체장에게 갑니다. 그게. 안 그래도 지방마다 단체장들이 제왕 소리를 듣는데 더 구조를 더 왜곡시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역의 토호들과 결합돼 가지고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지방의 자산을 낭비하고 지방이 미래가 없이 발전이 없이 희망이 없이 그 기득권 세력들만 계속 누리는 그런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걸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방의 권한을 이양할 때 저는 반드시 살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이렇게 문제이듯이 우리 지방 안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불균형이 벌어지고 하는 것도 같이 저는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비하면 우리가 약자고 소외되고 박탈당하고 힘든 존재지만은 이 지방에 내려와 보면 지방 안에서도 또 모든 게 대도시로 집중됩니다. 중소, 농어촌, 산지 지역들은 이 지방 안에서도 수도권에 대해서도 박탈당하고 소외되는 구조지만은 이 지방 안에서도 도시 지역에 의해서 똑같은 걸 또 이중으로 감수해야 되는 그런 구조. 우리 지방 내부에서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해결 노력을 안 하면서 중앙만, 수도권만 원망하고 지역 격차 줄여라, 균형 발전해라, 골고루 다 잘 살게 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저는 그건 설득력이 그만큼 약화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이 길어서 준비한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제일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방의 시대에 지방화가 세계화다라는 것은 거창한 꿈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된 이 시점에 저는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지방까지 포함해서 지방자치, 지방의 현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거국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고 잘 됐는지, 결과는 비극적으로 재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큰 틀로 정리하고 쇄신하는, 혁신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럴 때 거기서부터 우리 지방의 희망을, 불씨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머리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던데요. 이 말은 어디서 하시나요? 제가 사는 동네가, 저는 그 대학 들어갈 때 관악구에 가가지고 20년 살고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2002년도에 서대문구에 부가현동이라는 동네로 와서 지금까지 20년째 살고 있는데, 거기 서대문 부가현동에 동네 이발관이 있습니다. 능수 이용원이라고, 그냥 아재들이 잘 가는 그런 이용원이 있는데 거기를 단골로, 거기 말고는 제가 다른 이용원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어린애, 이렇게 그 여러분처럼 이런 머리였는데,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첫째는 불편해서, 제가 머리카락이 보기보다 이렇게 가늘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감고 이렇게 털면은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계속 간질간질해요. 간질간질. 그래서 걷어 올리면은 또 내려오고, 걷어 올리면 내려오고. 그래서 스프레이로 고정을, 안 내려오게 고정을 한 것도 있고,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정치하려면은 이마를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마를 덮으면 안 된다. 이마를 감추면 안 된다. 이마를 드러내야 된다. 그 말씀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운동하고 샤워하고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타일이 됐고, 원래 꿈이 정치 국회의원이었나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평생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원래는 제가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뭐 너무 못 살아서 좀 심리적 보상 심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수를 보면 가수하고 싶고, 배우를 보면 배우하고 싶고, 뭐 법조인을 보면 법조인 하고 싶고, 운동선수 보면 운동하고 싶고, 그렇게 이 관심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았는데, 대학 3학년 봄에, 그때는 이제 진로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제가 전공이 법학인데, 고시를 보려면 고시 공부 시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조인이 되려면은, 학자가 되려면은 대학원이나 유학 준비를 해야 되고, 기업인이 되려고 하면 기업 입사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방향을 이렇게 관심 있다고 막 이것저것 막 산만하게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이제 하나로 정리해야 될 시기가 그때 있는데,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몇 주간 계속 설교를 하시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셨어요. 사람마다 자기 꿈도 있고, 관심사도 많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거를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성공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런 삶이라고 해서 돈 잘 벌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존경받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정해진 삶이지만 평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덕일 수도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 오래 못 살고 일찍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동의가 돼서 공감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여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삶은 정치다. 너는 평생 정치를 해라. 정치에 헌신해라. 하는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를 천직으로, 소명으로 생각하고 개인사지만은 이제 92년에 대학을 마치면서 정치에 들어와서 박찬종 의원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비서를 한 6년 반 하고 그다음에 이해창 총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보좌역을 한 4년 반 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한나라당 당대표실 때 제가 상근 부대변인 2년 하고 그리고 2005년부터는 이명박 서울청 비서실의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되실 때까지 모시고 그래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2달 뒤에 4월에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는 가시밭길이어서 힘든 일 말하자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제가 만약에 성공의 트랙으로 정치를 선택했다면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서 아마 다른 길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정해진 길이라고 해서 위에서 정해주신 길이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돈 잘 벌고 높은 자리 가고 뭐 존경받는 자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왔고 올해 제가 우리 나이로 60인데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제 인생,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봐야 될 때가 됐다고 느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승부가 끝나면 저도 이제 은퇴해야죠. 예. 정치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사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목사가 됐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밀양고등학교 졸업하고 학력고사 그때는 학력고사 체제니까 학력고사 점수를 보고 그거 가지고 원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점수만 가지고 그때는 이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됐는데 학력고사 점수를 좀 잘 받아서 좋은 데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시골교회 무안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혜진은 신학교 가야 되는데 그랬었어요. 그게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심 사항이 있었지만은 제일 진지하게 생각했던 게 목회자가 되는 거였고, 근데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이 정치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제가 힘들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데 제가 이거 변심 안 하고 딴 데 안 가고 계속 이 길을 쫓아갈 테니까 정치 은퇴하고 나면 꼭 어릴 때 그 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자녀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딸만 셋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딸 셋의 일기를 따로따로 매일 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계속 지금까지 써오고 있고. 근데 큰애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일기를 쓸 때 큰애 이름이 하람입니다. 조하람. 하람인데 일기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하람이가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처럼 썼어요. 근데 제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우리 딸 셋하고 저 부부는 대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거실을 없애버리고 거실에다가 책상을 다 꺼내놔가지고 제가 베란다를 향해서 책상 보고 있고 책상 놓고 있고 제 오른편에 큰 딸이 벽을 보고 책상 놓고 있고 거실입니다. 왼편이 막내딸이 벽 보고 책상 놓고 있고 그 옆에 둘째 딸이 벽 보고 책상 놓고 있고 그러니까 거실이 전체가 독서실입니다. 공부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뭘 하는지 보게 되고 그러면 근데 아빠 저기 스마트폰 볼륨 좀 줄여주세요. 이어폰 좀 쓰시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리고 큰애도 학부는 사학을 했는데 복수 전공을 정치학을 해서 지금 대학원은 정치 외교학으로 지금 하고 있고 둘째, 셋째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좋은 정치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셋 다 만약에 정치한다고 그러면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뭐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치를 해서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성취고 성공이고 영광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사회에,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어떤 좋은 가치를 실현해서 도움이 되게 이바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제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정치인인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며칠 전에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당신은 정치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 은퇴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어려웠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가 너무나 힘든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던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정치 인생 마지막 승부 보고 그때 그만둘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국악 가야금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 때 스쿨에서 만났는데 지금까지 제 집사람의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졸업하면 대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나중에 교수 시킨다고 야무진 인생 플랜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냥 말로는 내가 다 해줄게. 유학 가야 되면 나도 유학 따라갈게. 뭐 그런 헛공약을 많이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냥 가정주부로 주저앉고 제 정치를 옆에서 계속 반려하고 내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지는 제가 고백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간이 몇 분 남았나요? 7분 정도 남았어요. 예, 7분이면 잘생기셨어요, 제 스타일. 감사합니다. 저는 잘생기고 싶은데 별로 잘생기지 않아서 늘 아쉬운데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는 일단 대학의 자율성을 빨리 돌려줘야 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줘야 된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학이 우리 사회가 이 시기에 바라는 인재들을 제대로 배출해서 우리 졸업한 학생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사회 곳곳에 가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바꿀 건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역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중앙에 있는 대학들보다 어렵고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국공립대, 그보다 더 어려운 지방의 사립대, 그보다 더 어려운 전문대학들에 대한 이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발의는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한테 또 뭐라고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의한 이런 법안 중에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단통법입니다. 제가 재선 때 여당 간사일 때 사실은 그게 이제 정부 입법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휴대폰 요금을 줄여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걸 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서 정부하고 제가 협의해가지고 발의를 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소비자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단통법, 대리점, 판매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욕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본래 취지는 대통령이 공약한 휴대폰 요금 부담 줄이는 거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창원대 학생으로 지내는 게 좋지만은 취업에 대한 불안 등으로 서울로 편입하는 걸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많은데요. 우리 대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해 조언을 해주세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직업이 정치이고 취업 상담이나 진학 상담 쪽에서 잘 뭐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뭐 실제로 도움될 말씀은 제가 드릴 게 있을런가 잘 모르겠고 사실은 제 딸 셋인데 딸의 셋의 졸업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셋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지만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뛰어난 대학도 아니고 큰애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평가되는 대학이지만 둘째, 셋째는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요즘은 뭐 대학이 이름난 대학이라고 해서 꼭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취업은 그건 또 별개 트랙이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대학 서열과는 다르게 취업 서열은 또 다른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아서 제 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라, 뭘 해라,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취업과 자기 인생은 서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보람 있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뭔가를 네가 붙잡아야 된다. 네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그 가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하고 싶은 일 해라. 그게 사회적으로는 그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팁을 전혀 못 드렸죠. 미안합니다. 참 사적인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꾸 그런 질문이 눈에 들어오네요. 피부가 되게 좋으신데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정말 뜬금없이 받지만 지루하게 받는 질문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머리 염색한 거 아니냐? 그리고 피부 관리 받는 거 아니냐? 머리 한 번도 태어나서 염색한 적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머리 그대로고요. 피부 한 번도 병원 어디 가본 적 없습니다. 제가 피부가 좋다는 건 저도 모르는 일인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운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일 노폐물을 다 빼내니까 땀으로 배출하니까 노폐물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부가 좋게 보이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답변으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달 전 국민의힘 이준석 씨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로 했는데 조혜진 국회의원님께서는 반대하시는 쪽이겠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최소한 해당 기업의 그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같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저는 그 동의하는 의견대로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임의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우에는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해당 기업의 기업인도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도 이 그 최저임금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근무 시간이 확 줄어버린다든지 또는 기업이 문을 닫게 된다든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이게 한계선상에 놓여 있다. 뭐 최저임금 올릴 만큼 넉넉히 주면 내야 뭐 더 바랄 게 없지만은 우리 회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받아온 것만 해도 나는 뭐 충분히 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올리니까 기업 회사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근무 시간도 줄어들어서 올린 만큼 임금은 올랐지만은 곱하기 근무 시간 합하면은 결과적으로 나는 집에 가져가는 월급 봉투가 더 줄어들었다. 등등 해서 같이 공히 이 우리 수준에 맞는 최저임금 요 수준이 맞다고 합의하는 데들이 저는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데에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도 저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